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면서 하늘을 봤더니 짙은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날씨가 좀 이렇게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라 그런지 가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을의 정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경험을 또 해봤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국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 또 국가의 미래를 설계를 해나갑니다. 지금 세계의 전체적인 환경을 보면 미국만 나홀로 성장하는 그런 미국 예외주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양적 완화를 했어요. 통화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발행한 것들이 일부분은 실물 경제로 가서 제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세계 각국이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통화량을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통화량이. 그런데 많은 통화량이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이러한 위험자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다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채무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각국의 개인들도 많은 빚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경제가 돼 있다. 경제 주체들이. 그것을 그러면 각 국가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상충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 과정으로 보아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주일 후에 있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그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트럼프가 더 강하고 깊은 거죠.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
그리고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 결국은 물물 교환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스스로 각자가 갖고 있는 많이 발행한 통화, 빚을 털어내겠다. 자국 내에서. 그러한 밑바탕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특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각국에 계약해놓은 FTA를 폐지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런 이변에는 이미 미국은 공급망 구축이 어느 정도 재편성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AI와 관련된 산업,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와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 이제 공급망 편성이 돼 있습니다. AI 관련된 회사들도 미국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과학계 인재와 의료계 인재들이, 이공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더 우려되는 것은 삼성이 구조조정하면서 해외에서 10% 하면 14만 명, 국내에서 마케팅 부분하고 경영관리 부분이 15%, 30% 임원도 감축을 합니다. 그럼 그 임원들하고 해외 인력들, 퇴직한 사람들이 삼성의 아주 우수한 기술과 마케팅 능력과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실직이 된 상태에서. 물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로 갈 수도 있고 TSMC로도 가고 뭐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가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70%는 미국으로 간다고 보아집니다.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MS, 엔비디아, 테슬라, 그런 M7 기업으로 많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삼성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물교환이 적어지는 세상, 세계,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미국. 물물교환을 하려면 관세를 내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팔아라, 이거죠. 미국의 지금 보편 관세가 2, 3% 정도 되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1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편 관세라는 것은 전 물품에 붙이는 관세인데 그것을 2%, 3%에서 10%로 올린다? 4, 5배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격 경쟁력이. 더군다나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관세. 브라질도 42% 관세. 유럽은 50% 관세. 이렇게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반도체 보조금 했던 걸 이제 폐지하려고까지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자체를. 그럼 가격 경쟁력이 저희가 과연 삼성이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고정비가 들어간 거를 회수해야 되는데 가격에서 기간이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원가 회수 기간이. 아니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나라도 빚의 허덕입니다.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84조 2년간. 그리고 기업과 가게도 다 빚으로 지금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부동산 그 많은 통화를 찍었는데 다 부동산으로 가 있어서 그 회전이 안 되니까 기업들도 어렵고 부동산이 꺼지니까 경기가 추락하는 거죠. 일본은 이미 경험을 했고 유럽도 통화를 많이 발행해서 빚이 많아요. 그러나 유럽은 GDP의 0.35%를 더 이상 재정 적자가 되지 않게 헌법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은 채무면에서는 강점이 아직은 있죠.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문제, 경기 활동 인구가 청년인데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서 그 청년들이 그 부양할 사람들을 자기 월급의 절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다 또 외국으로 나가죠. 미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돈도 미국으로 가고 우수 인력도 미국으로 가는 이런 미국 흡수화 현상, 이런 것들을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속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미국만 잘 사는 세계, 미국만 부채를 감소시키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계, 그것을 블록화되어 있는 지금 중국 중심의 브릭스, EU, 러시아, 이런 블록화 경쟁 세계가 그냥 방관하고 인정하고 따라만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너무나 많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로 어렵습니다.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부채 한도가 꽉 차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 얼마나 상원 하원에서 힘들었어요. 연방정부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막 가려다가 부채 한도가 늘어서 다시 또 정부 기능을 수행한 거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면 부채 한도가 또 꽉 차는 상황이 돼요.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채무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부채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부채 경제를 미국은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1985년에는
프라자 합의로 일본의 희생을 대가로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해소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닥쳐온 이 무역적자, 재정적자는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거죠.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우수 인력과 화폐를 다 미국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적용하면서 그 관세로 재정적자를 또 줄이는 그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계 정치와 경제의 큰 흐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와 EU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근데 그 큰 걸림돌이 이제 있는 거죠. 경제 규모 1위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 3위가 일본이에요. 4위가 독일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극단적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세계 질서를 평정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소련과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 냉전 체제가 그 50년 갔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소련이 전쟁하는 능력을 보면서 소련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다. 이념이 다른데. 그래서 소련의 동유럽 진출을 제어를 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군사적으로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독일, 그 당시 이제 소독이었죠. 분단됐으니까. 소독을, 경제를 부흥을 시켜서 소독으로 하여금 소련을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경제계획이 마샬 플랜이에요. 7년 동안 소독을, 대규모 경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서독이 패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미국이 전선을 구축을 하죠. 유럽에. 그리고 일본과 독일에 전쟁 배상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다 해줍니다. 1차 세계전 이후에는 독일한테 배상금을 요구했죠.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1929년에 공황이 오면서, 대공황이 오면서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더 하나 돼서 응징력을 갖고 민족주의가 부활한 겁니다. 그거를 건드린 게 히틀러고, 나치.
그래서 독일이 응집력을 갖고 2차 세계대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일본도 전쟁 배상금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 미국이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해서 일본을 재도약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듭니다. 그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패막이로 일본을 경제 부흥시켜줍니다. 결국은 일본은 두 가지 빚이 있어요. 진주만 공습, 그리고 전쟁 패전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준 빚이 있어요. 미국한테. 독일도 전쟁 배상금을 안 물고 독일을 부흥시켜준 미국에 대한 빚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태클을 못 거는 거예요. 세계 3위와 4위의 경제 대국이 미국을 견제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 면에서. 프라자 합의를 해준 이유가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으니까 그걸로 털어버린 거죠. 일본은. 빚 갚은 거예요. 그 자국의 가치를, 통화 가치를 2배로 올린다는 것은 수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갔잖아요. 자국에서 수출 못하고. 외국으로. 일본 기업들이.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세계 각국이 다 어마어마한 채무국이다. 빚쟁이들이다, 다. 그 빚을 다 갚으려고 지금 털어버리려고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충돌이 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노선이 확실하게 나와 있죠. AI를 기술 유출하지 않고 자국에서 다 설계, 제조, 생산까지, 유통까지 망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나갔던 기업들 다 리쇼어링 했어요. 반도체까지. 그러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외국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해서 자국의 재정을 털어버리는, 못된 거죠. 환율 갖고 물가도 수출하는 나라 미국이. 이러한 미국의 큰 재정과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정치와 경제적인 큰 흐름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견제할 수 없는 일본과 독일. 빚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빚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전쟁으로 미국은 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이념이 극한적으로 이념 대립이 가는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과. 그 계기가 한국전쟁 아니에요? 6.25? 그것이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면서 이제 냉전이 탈냉전 시대로 왔죠. 그러면서 중국이 2000년도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그래서 클린턴이 욕을 되게 얻어먹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했지만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미국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켰느냐. 이 WTO에 가입하고 중국은 2014년에 홍콩을 통해서 상하이 증권을 거래하는 체제까지 만들잖아요. 중국은 안 망했잖아요. 같은 공산주의인데도. 자본주의를 등소평부터 제도를 이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소련은 망했어도 중국은 망하지 않는 그런 체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망했으니까 중국도 망한다. 이런 논리는 글쎄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자본주의 체제가 중국에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많은 인재가 미국으로 뺏기고 있고 주식도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하시잖아요. 700만이 넘게. 자국에는 1400만이. 700만이 넘는 국민이 미국 가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그쪽으로 갔을까요? 인재도 가, 돈도 가.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과 인재가 미국으로 그렇게 가는 상황. 정부는 이러한 큰 흐름에서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세계 원자재의 50% 정도는 중국이 수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사와서 그것을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원자재의 힘, 중국이 갖고 있는 원자재의 힘은 미국이 또 함부로 못해요. 우리 요소수 사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 때문에 국가가 정지되잖아요. 마비되고. 그럼 중국의 원자재 파워라고 하는 건 히토류 특히 이거 뭐 미국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그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고 유럽으로 가는 해저 천연가스 통이 폭파됐는데도 오히려 성장하잖아요, 경제가. 전쟁하는 나라가 성장한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전쟁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밀 수출국 세계 1위예요. 그럼 식량이 자급자족 한다는 거죠. 에너지 강국이에요. 원유 세계 2위. 천연가스 세계 1위. 에너지와 식량이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중국은 자급자족이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70%. 에너지가 한 5, 60%밖에 안 될걸요. 중동에서 사와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침공을 해도 3개월이 딱 묶이면 어려운 거죠. 전쟁 수행 능력. 식량과 에너지 자급도가 80% 이상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중국은.
자, 지금 제일 문제는 코로나 때 풀었던 그 많은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전부 다 위험자산에 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 위험자산이 붕괴가 되면 이것은 세계 경제에도 문제지만 그 한 나라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건 다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붕괴되면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본이니까 다시 찾는 거예요. 붕괴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일본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기술력, 또 인구가 1억이 넘는 인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5천만 명의 수출 안 하면 안 되는 나라, 또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에너지가 없는 나라, 만약에 일본처럼 그렇게 버블이 꺼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쉽지 않죠, 일어나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아무튼 정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된 상황이에요.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노를 젓지 않으면 기업과 가게는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누가 빨리 재정을 적자를 줄이고 기업과 가게의 빚을 줄여 나가느냐, 그게 앞서가는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늘어난 위험자산의 버블을 얼마나 연착륙 시키느냐, 그 나라가 앞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나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부는 가계 주체에 이 채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지금 자영업자 폐업하는데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 자영업자들한테 손을 뻗칩니까? 정부가 뻗쳐주나요? 전혀 손을 안 대잖아요. 방관하고 있잖아요.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요. 길바닥에 나앉은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를 정부는 아셔야 돼. 부도가 나는 회사가 많이 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정부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 갈아타기 해가지고 정책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정책금융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부동산이 꺼지는 거 마냥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월급 받은 거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직장인이 나오면 절반은 저는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정부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책금융으로. 디딤돌, 신생아,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해줬잖아요. 아파트 사라고.
그러면 잊어보면 책임을 지면서 가야죠. 연착륙 할 수 있게. 갚아 나갈 수 있게 경제를 만들어야죠. 또 기업들도 갚아 나갈 수 있게 유지하면서 회사가 나아지게 정부가 해줘야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부가. 정부가 나도 어려워. 재정이 나도 적자인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기업을 보고 가게를 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장 내려오세요. 그냥 그 자리에 내려오시면 돼.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전 내각 국장급까지, 차관도 아니야, 차관 밑에 국장급까지 다 사표, 일괄 사표 다 내려오세요. 할 사람 많아. 그냥 내려오시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알아서 해라. 나도 어려우니까. 국가가 나도 지금 빚에 허동이니까 기업하고 가게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도 빚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내려와야죠. 정권 내놓고 내려와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려오시는 방법밖에. 저는 우려되는 게 기시감이에요. 제 뇌피셜이고. 이 정권은, 권력은 중독성이 있어서 이게 내놓는다는 게 어렵거든. 또 많은 이너서클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권력에 둘러싸여.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새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하고 이 정치적인 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야. 저는 경제적인 딜. 한 예로 트럼프가 지금 13조를 원하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3천억인데 9배를 더 돌라는 거 아니에요? 1조 3천억이면 우리나라 사법부 1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그거를 들어주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어떤 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저는.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국민이 이런 생각까지 가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일본하고 그 굴종 외교를 해왔던 그 이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거래나 경제적인 거래가 전혀 없었을까? 그렇게 보시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떠한 딜이 있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그 정도의 양보는 못한다는 거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과거사까지 포기하는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정부가 정권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일본과 새로 들어온 이치바가 어떻게 될까를 모르지만 중요 선거에서 참패해서 일본 새 정부와 미국의 새 정부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익에 막대한 손상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세계 질서 속에서
해안을 갖고 선도적 입장에서 부채 경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2번 죽이는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많은 우리나라에 아직 인재가 떠났지만 학자도 있고 연구원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돼. 한 사람 의견만 듣지 말고. 김태우 의견만 듣지 마. 최상무 의견만 듣지 마요. 추경호 의견만 듣지 마. 다른 사람들 많아요. 윤영현이 국방부 장관 얘기만 듣지 마요. 군사적으로. 다른 사람 많아.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국가를 지금은 국민과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 국난을 극복을 해야 돼요. 어느 한 세력이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볼 땐 정치, 외교, 안보, 대북관계, 대러시아 관계, 경제 특히 어떠한 정치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수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진보가 해결할 상황도 아니다. 통합해서 해결해야지 되는 상황이지 이것은 어떠한 한 집단이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국가 상황이. 소통하고 대화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세계 전체 흐름을 잘 보시는 거시적 인재들하고 대화를 잘 하셔서 이 부채 경제를 국난을 극복을 하시길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